자, 페이지 70페이지요. 오늘은 생물과 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물과 환경 이렇게 써있거든요. 생물과 환경. 왜 제목이 생물과 환경이냐? 이 생물이라는 애와 환경이라는 애를 합쳐서 우린 한 단어로 표시해요. 생물, 환경. 내가 잘 아는 주변의 환경들을 전부 다 합쳐서 세 글자로 생태계라고 합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학생들이 생태계 그러면 거기에 사는 생물만 해당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생태계는 생물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생태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생태계는 생물이라는 애도 있고 생물이 아닌 애도 있어요. 그런 애들을 합쳐서 생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생태계라는 애가 이렇게 큰 덩어리로 정해져 있으면 여기에 생물이라는 애가 있고요. 여기에 환경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환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시하냐면 비생물이요 이렇게 표시해요. 생물이 아닌 것도 합쳐서 생태계예요. 일단 생물이 아닌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태양의 빛이죠. 빛. 수분, 물, 공기, 흙, 온도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해요. 생태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생물은 세 덩어리로 나뉘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서부터 배운 거. 광합성 하는 애 생산자, 그거 뻗어먹는 애 소비자, 그걸 분해해서 다시 토양으로 되돌려주는 애 분해자. 됐나요? 이렇게 셋이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생물이 비생물한테 영향을 주고 비생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줘요. 화살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 속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2번에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에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라는 데가 있어요. 요 그림이 나오거든요. 요 그림에다 꼭 별표를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생물에서 일어나는 예들을 배우는 거예요. 아래쪽에 보면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가 뭐냐? 여기에 있는 빛과 생물체는 어떤 관계니? 빛의 파장과 생물체는 어떤 관계니? 빛이 쪼여지는 시간과 생물은 어떤 관계니? 온도는 어떤 관계니? 물은 어떤 관계니?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여기 파트예요. 자연 다큐멘터리에 해당됩니다. 니네들도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걸 상식으로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개나리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피게? 이게 잘 몰라요. 그죠? 언제 피는지 알아? 개나리는 봄에 피는 꽃입니다. 그럼 코스모스요. 가을에 가요. 됐나요? 니네들도 한번 해볼까요? 개나리는 봄에 펴요. 왜요? 코스모스 가을에 핀대. 왜요? 그걸 잘 몰라요. 여태까지 살면서 우리는 그런 게 궁금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게 궁금한 사람들이 과학을 하는 거야. 그런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인 건데 우리는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여기 파트입니다. 두 번째, 옆쪽에 보면 온도와 생물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온도와 생물, 이런 것도 본 적이 있나? 니네 에버랜드 이런 데 가서 사막 여우 본 적 있어요? 사막 여우 본 적 있니? 이런 걸 잘 본 적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돼요. 털송이 풀이 뭐야? 몰라. 어떻게든 한 번쯤은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은 자연 다큐멘터리를 아주 많이 들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생물, 동물, 식물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여기 파트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해 봅니다.
자, 생태계,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는 개. 이걸 생태계라고 합니다.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 이렇게 써 있는데 부등호를 치세요. 개체라는 애는 그냥 나의 나. 그게 개체. 나 그러면 개체.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그러면 개체예요. 개체는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개체 군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 한 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걸 개체군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개체, 사람은 개체군. 또는 강아지는 개체, 개는 개체군. 그렇죠? 개 한 마리, 너, 멍멍이, 뭐 쿠키, 얘는 개체, 개는 개체군. 그럼 군집은 뭐야? 군집은 여러 종을 전부 다 통칭할 때 군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개, 고양이 이런 모든 동물들을 합쳐서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체군 그걸 합치면 군집. 그래서 굉장히 쉽게 예를 들면 옆집 개가 있어. 옆집에 개가 있대. 그러면 이 옆집의 개는 개체. 됐나요? 이 옆집의 개는 개체. 근데 이 개가 시추야. 됐니? 그럼 시추라는 종 속에 개가 들어있는 거지, 얘가. 그럼 얘는 개체군. 됐니? 한 번만 더요. 앞집에 누구야? 앞집에 고양이가 있대. 한 마리면 개체. 이 고양이인데 얘가 뭐 시베리아 고양이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시베리아 고양이야. 그럼 얘는 개체군. 됐니? 그럼 얘는 개군. 얘는 고양이군. 그럼 이 종과 이 종을 합치면 개종과 고양이 종이 한 군데 이렇게 들어있으면 군집. 됐어요? 군집. 그럼 다른 종들을 전부 다 합쳐서 환경까지 합치면 생태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보여주고 싶은 건 그냥 간단한 거예요. 생태계는 생물과 환경을 더한 거니까 사이즈가 점점점 커져가는 거 맞지? 생태계가 가장 큰 사이즈예요 라는 거 알아주세요. 개체, 개체군, 군집은 생물입니다. 생태계는 생물에다가 비생물을 합치면 생태계라고 하는 거예요. 생태계에 비생물이 들어있구나 반드시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생산자, 광합성 밑줄이에요. 광합성 하면 생산자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초록색이겠죠. 소비자, 스스로 양분을 잡아먹자, 생산하지 못하고 다른 생물을 잡아먹는 애. 나 생산자 아니라 소비자예요. 나는 소비자입니다. 분해자, 다른 생물의 배설물이나 죽은 생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 이런 걸 분해자라고 합니다. 버섯, 곰팡이 이런 애들을 분해자라고 해요. 그걸 합쳐서 생태계라고 합니다. 요즘 간단하게 해서요. 생물은 되게 간단하고 되게 단순하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너무나 할 게 많아서 안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중딩스러운 내용이죠. 생태계는 생물과 환경을 합쳐서 생태계라고 합니다. 써볼까요? 생태계가 뭔지 다시 한번 쓰면 둘로 나눠요. 그걸 생물적 요인이에요.
요인, 요소라고 니네 책에 나오니까 요소라고 써. 그리고 비생물적 요소를 합칩니다. 이렇게 하면 생태계가 돼요. 비생물적 요소를 우리는 환경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생물적 요소에는 뭐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간단하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런 거. 생물적 요소고요. 비생물적 요소에는 뭐가 있니? 그러면 그냥 환경을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빛, 예를 들면 온도, 예를 들면 물, 예를 들면 공기, 흙, 되게 많겠죠, 그죠? 여기에다 살을 붙여가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다란 박스를 이렇게 그리면 이 큰 덩어리가 생태계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만큼이, 여기에 이만큼이, 얘는 생물적 요소. 얘는 비생물적 요소. 그럼 여기에 있는 애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아, 빛, 온도, 물, 공기, 여러 개 합쳐서 생태계라고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뒤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 종류가 있고요. 화살표를 이렇게 각각 화살표, 각각 화살표, 각각 화살표. 그럼 이쪽에다 써볼까요? 생산자, 소비자, 아무나 써도 됩니다. 소비자. 여기까지가 통합과학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은 뭐냐? 고등학교 2학년 또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은 뭐냐면 원래는 안 배우지만 이렇게 화살표를 칠 때가 있고 이렇게 화살표를 칠 때가 있습니다. 이 과목이 개편돼서 다른 단어는 쓰지 않지만 옛날 생물 선생한테 걸리면 쓸 수 있어요. 하나를 작용, 하나를 반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먼저 들어볼까요? 잘 봐. 사람이 있었어. 여기에 공기가 있대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그죠? 자, 사람이 숨 쉬어요. 잘 봐. 사람이 숨을 쉴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을 거예요. 누가 먼저야? 산소를 들이마시는 게 먼저니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게 먼저야? 들이마셔야 내뱉겠죠. 밥을 먹는 게 먼저야? 싸는 게 먼저야? 이상하잖아. 일단 먹어야 뭔가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니? 얘도 마찬가지. 들이마시는 게 먼저면 나오는 게 나중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들이마시는 걸 작용이라고 하면 나오는 걸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작용, 반작용은 물리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쓰여요. 생물학에서도 쓰입니다. 그럼 작용이란 건 도대체 뭐냐?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잘 보세요. 공기는 생물이야, 비생물이야? 비생물이지. 비생물에서 생물 쪽으로 화살표가 들어가면 이걸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작용은 생물에서 비생물 쪽으로 나오는 화살표가 그려지면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구별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이걸 구별하는 시험지를 내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생물에서 비생물 쪽으로 화살표가 쳐질 때가 있고 비생물에서 생물 쪽으로 화살표가 쳐질 때가 있어요. 어떤 게 먼저라고?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내뱉는 거지. 들이마시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비생물에서 생물 쪽으로 가는 게 먼저입니다. 그럼 얘는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옛날 단어예요.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방향성이 있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예 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좀 전문적인 단어도 한번 써봅시다. 생산자. 도대체 무엇을 생산자라고 하느냐? 생산자는요,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 있는 녀석. 스스로 양분을 자기 스스로 합성해내서 만들 수 있는 애를 생산자라고 해요. 이렇게 양분을 만들 때 합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합성도 있고요. 화학합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합성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뒤에는 안 배운단 말이에요. 이거 대학교 가면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네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영양분을 합성하는 방법은 광합성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광합성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쓰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광합성 하는 애라고 쓰면 생산자가 됩니다. 연록체를 갖고 있으면 생산자라고 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여기에 어려운 단어 하나 써줄게요. 얘는 애가 있으면 양분을 스스로 몸 안에서 생산해내서 이 양분을 몸 안에서 다시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양분을 만들어서 다시 에너지를 얻고 양분을 만들어서 다시 에너지를 얻어요. 그러니 바깥에 있는 무언가를 처먹을 필요가 없지. 그죠? 그래서 다른 먹이가 없어도 얘 스스로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생물학에서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하면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애의 통칭이에요. 뭐라고 쓰는 거냐면 독립 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단어죠. 생산자 초등학교 단어고요. 독립 영양생물 고등학교 단어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엽록체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애들의 종류가 뭐가 있니? 식물이라는 거죠. 식물. 가장 대표적인 거죠. 또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정도만 배우죠. 여러분들 모르는 거 되게 많아요. 자, 미역 한번 해볼까요? 미역. 식물이니? 내가 모른다 그랬지, 그지? 너구리 먹으면 다시마 있거든요. 식물이니? 아니면요, 김? 식물이니? 신기하죠? 우리 모르는 거 되게 많아요. 미역, 다시마, 김은 식물이 아닙니다. 그럼 얘네 식물 아니면 뭐라 그래? 동물이니? 미역이 막 움직여? 다시마 회 떠 먹어봤어요? 이상하다. 얘는 식물 아니에요. 동물 아닙니다. 생물학자들이 이런 걸 구별하기 위해서 분류표를 만들어내는데 식물의 정의, 엽록체를 가지고 광합성을 할 것, 그죠? 단 육지에 살 것, 되니? 얘는 광합성은 해요. 하지만 물속에 살지.
그죠? 플랑크톤 마찬가지죠. 그래서 식물에 떼고 플랑크톤 집어넣는 거예요. 플랑크톤 어디서 사니까? 물에 사니까. 동물의 정의는 뭐야? 움직일 것, 운동성을 가질 것, 먹이를 처먹을 수 있을 것. 됐나요? 그런 게 동물이에요. 그래서 산호, 동물이야 식물이야? 동물이에요. 산호 가만히 있잖아요. 아니요. 촉수를 막 뻗어서 플랑크톤을 막 잡아먹죠. 자, 말미잘 동물이에요. 뭐 잡아먹잖아요. 그런 애들이 동물이에요. 이런 애들, 김미역 다시마 이런 애들을 조류라고 합니다. 조류. 선 조류는 새 아니에요? 조류 두 종류예요. 조류는 새인 애들도 조류라고 하고요. 바닷속에 사는 엽록체를 갖고 있는 식물처럼 보이는 애들도 조류라고 합니다. 이게 헷갈리니까 얘는 그냥 조류로 쓰고요. 얘는 해조류라고 쓸 거예요. 그렇죠? 여름에 강물에, 해조류는 바다에 살아야 되는데, 여름에 강물이 초록색으로 변할 때가 있잖아? 그걸 뭐라 그래? 녹조라고 하죠. 그것 때 조자예요. 조류. 생물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중요한 단어. 지금은 몰라도 되는 단어. 독립, 영양, 생물.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소비자.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을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할 수 없어요. 광합성을 할 수 없으니 이 양분을 어디서 얻어? 섭취해야 돼요. 뜯어 먹어야 된다는 거죠. 나처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를 제외하면은 전부 다 다른 놈들을 뜯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뜯어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명체가 있었는데 먹이를 먹어야 자라요. 그럼 얘가 없으면 어떻게 돼? 죽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에 얘가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씁니다. 이거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얘를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양분에서 독립되어 있어요. 왜요? 내가 만들면 되니까요. 독립 영양생물이에요. 양분이 없으면 못 살아요. 왜요? 종속되어 있으니까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뭐 이렇게 나가요.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죠. 나중에 생태계 파트에서 가서 배울 건데 그냥 상식으로요. 생산자가 있어요. 풀이 이렇게 났겠죠. 얘를 뜯어먹는 애가 있어. 풀 뜯어먹는 애. 예를 들면 귀 크고 코만 크면 귀 크고 코만 크면 그럼 코끼리가 얘를 뜯어먹지, 그치? 그럼 풀을 먹고 살잖아요? 코끼리가 막 사자 뜯어먹고 이러면 진짜 끔찍하잖아. 풀 먹어요. 소 이런 애들이 풀을 먹어요. 그래서 생산자를 먹고 사는 애, 걔가 1차 소비자입니다. 생산자를 먹고 사는 애, 1차 소비자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흔한 말로 1차 소비자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풀 뜯어먹는 애, 초식이라고 하죠. 초식 동물들을 1차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럼 1차 소비자를 먹는 애, 걔를 2차 소비자라고 하고요. 2차 소비자를 먹는 애, 3차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럼 더 이상 뜯어먹히지 않는 애, 그걸 최종 소비자라고 해요.
소비자는 거의 대부분 동물이죠. 그죠?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면 동물은 뜯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이가 누구냐, 누굴 뜯어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소비자의 위치가 정해집니다. 정말 대단하죠. 공룡도 초식 공룡이 있고 육식 공룡이 있어요. 이렇게 생물들마다 먹이가 정해진단 말이죠. 근데 이 먹이가 정해지지 않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런 애들을 잡식성이라고 해요. 식물도 먹고 동물도 먹어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몸 안에 동물도 들어오고 식물도 들어오면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태가 다양해지는 경우가 잡식성이 나타나요. 코끼리 보세요. 삼겹살 얼마나 먹고 싶겠니? 근데 상추쌈만 먹는 거야. 얼마나 먹고 싶겠어. 평생 동안 상추쌈만 먹어. 근데 코끼리가 야 고기 좀 먹어봐. 너 고기를 먹겠니? 아니죠. 소 보세요. 소. 소야. 야, 네 안심이 그렇게 맛있대. 야, 그런 거잖아요. 그럼 소가 소고기를 먹겠니? 그러면 안 돼요. 원래 먹어야 되고 먹을 수 있는 먹이를 먹고 사는 동물들이 건강하고 괜찮은 동물들인 거죠. 그래서 소는 초식 동물이에요. 풀만 먹고 수천 수만 년을 살아서 풀 먹는 동물로 진화해서 앞으로도 계속 풀만 먹을 거예요. 그럼 걔한테 고기를 먹이면 어떻게 돼? 죽어요. 또는 고기를 먹으면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상한 돌연변이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돌연변이 이름이 광우병이에요. 네, 들어봤니? 광우병? 소가 미쳐서 정신 나가는 병이거든요. 그게 왜 생겼냐면 소한테 소고기를 먹여서 그래요. 지구에서 소를 제일 많이 기르는 나라가 어디야? 미국이에요. 미국은 소를 어떻게 길러? 그냥 대충 길러요. 그럼 그 중에 소가 죽으면 어떻게 돼? 갖다 묻고 파묻고 그래야 돼. 귀찮은 거야. 그래서 그런 애들을 갈아서 소가 먹는 사료에 섞어서 먹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생겨난 돌연변이입니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도 둘 중 하나 정해. 초식, 육식 뭐 할 거야? 난 육식. 하나만 더 해볼까요? 분해자. 분해자는 개념이 되게 어렵습니다. 분해자는 일단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광합성을 해야 돼요. 근데 광합성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해자는 섭취하기도 어렵습니다. 막 뭔가를 섭취해 먹어야 되는데 섭취하는 기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에 그냥 섭취라는 단어를 씁니다. 몸 안으로 끌어들여서 먹거든요. 우리처럼 입으로 막 뜯어 먹어서 꿀떡꿀떡 삼키는 게 아니라 그냥 양분을 쪽쪽 빨아먹습니다. 섭취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는 기생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 못하고 광합성을 못하면 그런 모든 생명체를 다 뭐라고 한다고? 종속 영양생물이라 해요. 그래서 분해자도 종속 영양생물입니다. 그럼 소비자와 분해자는 뭐가 달라? 이건 다르지 않아요. 원래 같아요. 그런데 분해자는 특이하게 동물의 사체나 식물의 사체, 죽은 것과
배설물을 먹고 사는 애들을 분해자라고 한다고 책엔 그렇게 이쁘장하게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이것도 참 잡소리야. 잘 봐. 여기에 곰팡이가 있어요. 됐지? 사람과 곰팡이가 같은 레벨이라고 하면 누가 손해야? 사람이 좀 손해 갔지, 그지? 그죠? 야, 곰팡이. 야,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뭐 욕 같고, 뭐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럴 거야. 사람과 곰팡이는 같은 레벨이면 안 돼요. 이건 과학이 아니야. 인간이 과학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같은 레벨이면 안 되고, 사람은 상위 레벨이어야만 할 거예요. 얘는 좀 하위 레벨이어야 좀 사람이 좀 뽐이 나지 않겠니? 여기까지 됐어요? 잘 봐. 분해자의 개념이 뭐냐면, 분해자의 개념이 양분이 될 만한 먹이를 먹습니다. 됐죠? 종속이에요. 그런 다음에 싸요. 됐니? 뭘 먹어? 유기물을 먹은 다음에 무기물로 싸요. 됐니? 유기물을 먹은 다음에 유기물로 싸면 분해자입니다. 왜?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는 애들이니까. 됐나요? 그럼 나도 식물을 먹고 싸고 동물을 먹고 싸죠. 분해자도 마찬가지. 버섯, 곰팡이도 마찬가지. 곰팡이가 빵을 먹고 싸요. 귤을 먹고 싸요. 됐나요? 버섯도 나무를 먹고 싸요. 분해자의 개념이에요. 이 레벨이 같으면 안 돼. 그래서 인간이 안 먹는 걸 처먹는다고 책에 써놓는 거야. 예를 들면 곰팡이는 사체, 죽은 시체라든가 배설물을, 내가 싼 배설물을 처먹는 거야 라고 비하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선생님, 사체나 배설물을 처먹으면 분해자 맞잖아요. 우리는 죽은 거 안 먹어? 죽은 거 안 먹는다고? 닭을 죽여서 잘라서 피를 뽑은 다음에 튀겨서 먹잖아요. 죽은 거 먹죠. 소고기 잘라서 부위별로 뜯어서 안 주면서 먹잖아. 생으로도 뜯어 먹지. 물고기도 죽은 거 먹죠. 그죠? 우리 보면 다 사체 뜯어 먹어요. 배설물, 선생님 배설물은 안 먹잖아요. 니네 배설물 안 먹어? 진짜? 배설물 안 먹는다고? 배설물을 주머니에다 넣어요. 차곡차곡 쌓아요. 그럼 배설물이 많이 가득가득 차겠지?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냄새가 졸라 독하게 날 거 아니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찐득찐득해지지. 많으면 많을수록 농축되니까 색깔도 진해져요. 그래서 이 많은 노폐물 덩어리가 이만큼 농축돼서 꽉 차면 냄새가 찌를 듯 미치도록 안 좋은데, 인간이 이게 냄새가 안 좋으면 안 먹으니까 좋은 향기처럼 바꿨어. 그래서 이거 잘 익었는데 왜 먹어? 그러면 단물이 복숭아 졸라 달아. 복숭아가 식물이 싼 배설물이에요. 딸기, 식물이 싼 배설물이에요. 우리가 먹는 과일은 다 식물이 싼 배설물이야. 안 먹는다고? 먹잖아요. 그죠? 사체도 먹고 배설물도 먹으니까 인간도 분해자의 개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애들이잖아? 애들 어린 학생들한테 야 우리 분해자야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는 좀 품이 있어. 사체나 배설물은 안 먹는다 그래. 죽은 것만 처먹는 선생님, 식물은 그냥 생으로 먹지 않아요? 식물 생으로 먹는다고 니네? 뜯어서 먹지. 그죠? 장난에 다 죽여서 먹어요. 그래서 이 남기가 점점 대학교로 갈수록 어려워지긴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냥 쌈박하게 나오세요. 분해자에 대한 내용은 곰팡이를 넣으시면 됩니다. 버섯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세균을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버섯, 곰팡이. 왜 곰팡이 먹니? 먹어봤어요, 곰팡이? 빵 먹는 사람은 전부 다 먹어봤습니다. 빵은 곰팡이로 만들어요. 그럼 버섯은 먹니? 버섯 맛있어요? 무슨 맛이에요? 분해자의 곰팡이랑 같은 계열이에요. 버섯과 곰팡이는 같은 계열이에요. 그죠? 그럼 빵에 곰팡이가 생기면 먹어요? 그럼 뭐 소리야? 참 내가 되게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겠지만 니네만 보니까 상관없잖아요. 내가 되게 좀 안 좋게 여기는 거 있어. 니네들도 하지 마. 네, 하지 마세요 그거. 잘 봐. 너희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불판에 삼겹살을 이렇게 굽잖아. 맛있겠죠, 그렇죠? 삼겹살 구워요. 그리고 여기다가 김치를 막 올려놓고 막 볶아먹는 사람들도 있죠. 이걸 구워먹는 사람들 중에 정말 특이하게 이렇게 생긴 버섯이 있어요. 양송이 버섯이라고 합니다. 하얗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있죠. 그걸 요 꼭지를 딴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해놓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구우면 요 안에 물이 고여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집어서 물이랑 같이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니네 본 적 있어? 이렇게 먹는 거 본 적 있어? 먹어요? 먹는 거 아니야. 먹지 마. 이거 제발 부탁인데 왜 이걸 이렇게 해서 그 국물을 안 흘리겠다고 애지중지하면서 조심조심 하면서 국물을 왜 나 진짜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그럴 때가 많아요. 버섯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빗금이 이렇게 거져 있어요. 버섯 속에. 그죠? 이게 보면 이게 안으로 이렇게 따서 보면 이렇게 생겨요. 여기 안에 버섯의 씨들이 졸라 많아. 포자예요. 그래서 버섯의 이만큼은 포자의 주머니입니다. 우리가 먹는 버섯은 포자의 주머니예요. 그래서 여기 포자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버섯을 씻을 때 여기만 씻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를 제거한 다음에 뒤집으면 이렇게 생기잖아. 여기 이렇게 생겼죠. 물을 여기다 뿌리면 물방울이 튕겨 나가요. 요 안에 버섯의 씨앗이 있습니다. 여기 가열하죠. 그럼 여기 물이 생기거든요. 버섯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나올 때 포자가 같이 나오죠. 이거 먹는 거예요. 맛있어? 먹지 마. 미생물학과 나왔잖아요. 그래서 세균이나 버섯, 곰팡이 이런 것들은 좀 가급적이면 먹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때가 좀 더 많아요. 차라리 그냥 식물 종류 드시고요. 동물 종류를 드세요. 분해자는 좀 그렇습니다. 세균은 괜찮은 애들 많거든요. 곰팡이 중에도 좋은 것 있어요.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가급적이면 저쪽 생산자와 소비자를 먹고 살아. 분해자를 먹지 마요. 가급적이면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것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막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있어요. 생산자 독립이고요. 소비자 종속이에요. 분해자도 종속입니다. 기생을 한다거나 사체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배설물을 먹는다거나 이런 단어가 있으면 분해자에다가 써오시면 됩니다. 되죠? 이런 걸 하나씩 배워나가는 건데 너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건 지울 거예요. 여기다가 살을 막 붙여가면 생물 1, 2학기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 상호작용 한번 해볼까요?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 요거는 좀 어렵습니다. 1번. 빛과 생물. 빛과 생물. 빛과 생물. 이래 책에 이렇게 써있죠. 제목. 좀 멋있지 않나요? 빛과 생물. 설명을 그냥 간단히 들어보세요. 빛과 생물.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거야. 얘만 쓸 거예요. 바다에. 바닷속의 깊이에 따라서 사는 생물의 종이 달라요. 바다의 표면에 가까운 곳에는 녹조류가 삽니다. 파래, 청각, 청태 이런 애들이 살아요. 두 번째, 녹조류 아래쪽에는 갈조류가 삽니다. 갈조류는 미역, 다시마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미역, 다시마는 갈조류예요. 미역은 갈색입니다. 선생님 녹색이던데요? 미역국엔 녹색이잖아요. 미역을 따다가 딱 보면 원래 갈색이에요. 너구리에 들어있는 다시마 갈색이죠. 원래 갈색이에요. 그런데 그 녀석을 가열을 하면 갈색깔 색소와 녹색깔 색소 중에 갈색깔이 먼저 죽어요. 그래서 녹색이 남는 거예요. 생물체들은, 식물들은 말이죠. 몸에 색소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란색 색소도 있고요. 주황색 색소도 있어요. 빨간색 색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색소가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초록색 색소가 있어요. 몸 안에 이걸 갖고 있는데 이 초록색 색소가 광합성을 해요. 그래서 이 초록색 색소가 가장 많아요. 그걸 우리는 엽록새라고 해요. 엽록소. 그래서 초록색 색소가 원래 제일 많았으니까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온도가 떨어지고 나무가 이제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 겨울을 버텨낸 다음에 다음 해의 봄을 기다려야 해. 그래서 자기 몸에 잘 살고 있던 엽록소를 먼저 죽여요. 그럼 녹색깔 색소가 다 죽어서 없어지겠지. 그러면 이 속에 있던 색소가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단풍이에요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빨간색 색소가 많으면 얘는 단풍이 들었을 때 빨간색 잎으로 변하는 겁니다. 은행나무처럼 노란색 색소가 많이 들어있으면 노란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게 색깔이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원래 색소가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초록색이 사라지니까 드러나는 거죠. 그럼 초록색이 사라진다는 건 식물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 안쪽에 홍조류가 삽니다. 홍조류는 김입니다. 김. 얘는 다시마. 얘는 파래. 그래서 김은 바다 되게 깊은 곳에서 살아요. 얘는 김이 빨간 거 알아? 김은 빨간색이에요. 선생님 우리 집 김은 초록색이던데요? 빨간색인데 김을 구우면 초록색이 되는 거예요. 굽기 전의 색깔도 초록색이면 그거 김 아니야. 김은 빨개야 돼요. 됐나요? 그게 좋은 김이에요. 그럼 왜 인간이 하고 싶은 거?
왜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가 이렇게 사는 것이냐? 그게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본 거죠. 빛이 있었는데 여기서 빨주노초 파남보 빛이 쭉 내려오겠지, 그치? 그러면 빨주노초 파남보 빛 중에 빨간색은 힘이 약해요. 파란색은 힘이 졸라 셉니다. 그래서 빨간색 빛은 바다 물속 깊숙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빨간색은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흡수되고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파란색이 없으니까 파란색은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빨간색은 많이 못 들어가고요. 파란색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요 밑에 있는 애들은 빨간색을 이용 안 하고 파란색만 이용하겠지, 그치? 그래서 파란색을 처먹으려고 진화했어요. 그럼 빛 중에 파란색을 처먹으면 나는 무슨 색으로 보여?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파란색은 먹었고 나머지를 반사할 건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빛이 빨간색일 거예요. 그럼 얘는 빨강도 먹고 파랑도 먹겠죠. 빨주, 노초, 파남, 모 중에 빨간색과 파란색을 빼버리고 나머지 색깔을 다 합치면 무슨 색이 돼? 녹색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식물이 녹색이에요. 식물은 광합성을 할 때에 빨간 빛과 파란 빛으로 광합성을 해요. 나머지 빛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나머지 빛은 조금만 흡수하든가 버리든가. 빨간, 파란을 흡수하고 나머지 빛을 버리면 그 나머지 빛이 초록색으로 보인단 말이죠. 신기하지? 니네 식물의 잎이 왜 초록색이야?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 없어. 그럼 얘는 왜 초록색이니? 빨강과 파랑을 흡수하는 원자로 만든 거야. 나머지를 다 반사하니까 니네는 왜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죠. 색깔놀이입니다. 색깔놀이. EX. 요 EX만 하면 되거든요. 바닷속 깊이에 따른 생물의 조류라고 했어요. 요걸 그림과 함께 보면 얘는 뭐에 영향을 받는 거야? 아, 빛의 파장에 영향을 받는 거구나.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파장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빛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아, 이 얘가 왜 나온 거야? 생물에 빛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구나. 되죠?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 바다가 있었는데 위에는 녹조류가 살고요. 중간쯤에 갈조류가 살고요. 안쪽에 홍조류가 삽니다. 태양빛 중에 빨간색은 여기 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밑으로는 잘 못 갑니다. 파란빛은 많이 가요. 됐죠? 그래서 빨강은 투과력이 작아서 깊이 못 들어가고요. 파란색은 투과력이 커요. 그래서 깊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도달하는 빛의 종류가 다르니까 생물체도 다른 색깔로 다르게 진화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파장이랑 무슨 관계야? 빨강이 투과력이 작은 이유, 물리를 하면 알 수 있는데 빨강은 파장이 길어요. 파장이 길면 깊이 못 들어갑니다. 파랑은 투과력이 왜 크니?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짧으면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니네 핸드폰 하다가 엘리베이터 타면 잘 안 될 때 있지. 또 지하주차장 이런 데 가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잘 되게 하는 방법은 뭐냐? 파장이 짧은 전파를 쓰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전파, 핸드폰 전파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파장의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피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죠. 좀 더 파장이 짧은 애를 사용하는 시대가 온다면 어디든 잘 터지겠죠. 옛날에 나는 핸드폰이 없던 시대부터 지금 스마트폰이 있는 시대까지 계속 살고 있거든요. 니네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 있지 않아? 그죠? 보세요. 스마트폰, 핸드폰이라는 애가 태어날 때 있었어. 그리고 계속 살면서 발달하는 거랑 없던 시대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있는 시대를 사는 인간들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세대잖아요. 내가 어릴 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핸드폰이 지금 진짜 엄청나게 잘 터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예전 통화하다가 길 가다가 이삿짐 사다리차 있잖아요. 이사하고 있어. 사다리차에서 이사 윙 올라가잖아. 여기를 지나가면서 전화하면 끊어진 적도 있어요. 아무튼 옛날에는 그런 시대도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핸드폰 회사에서 고소하시면 참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1조 시간이라는 거 있습니다. 1조 시간. 이런 거 나오면 전학과 고등학교 1학년에 이거 내면 안 돼요. 아까 얘기한 것입니다. 1조 시간이 뭐냐면 태양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에요. 해가 떠 있는 시간을 1조 시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개나리라는 꽃이 있어요. 개나리라는 꽃이 있어. 언제 핀다고? 봄에 핀다 그랬어요. 코스모스 언제 핀다고? 가을에 핀다 그랬어요. 이제는 얘네들이 왜 이렇게 피는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개나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쓴 거예요? 왜 봄에 핀다고? 겨울에서 여름 되기 전에 피는 거죠. 이해되니? 그럼 코스모스는 여름에서 겨울 될 때 피는 거지. 잘 보세요. 봄에 피는 꽃은 말이야. 꽃이 안 피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해가 이렇게 보니까 10시, 8시간 해가 이렇게 이만큼 떠야 되는데 몇 시간 안 뜨네. 겨울엔 해가 짧죠. 안 뜨네. 겨울인가 봐. 그러다가 해가 조금씩 길어집니다. 요즘 해가 점점점 짧아지고 있죠. 겨울에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내가 느끼거든요. 예전에는 여기 학원이 다 끝나고 평촌으로 넘어갈 때 7시, 8시 정도 돼요. 그때 운전을 해도 해가 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인데 해 길이는 달라져요. 식물도 똑같아요. 해가 짧았었는데 조금씩 길어지네. 이제 앞으로 곧 여름이 되겠네. 그 해 길이가 짧았다가 길어지는 걸 느끼면서 이제 꽃 필까? 그럼 내가 꽃 피어서 씨를 뿌렸을 때 씨가 자랄 때는 해가 긴 시간이겠네. 됐나요? 그래서 그때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럼 코스모스는 왜 가을에 핀다고? 해가 졸라 길었어. 나 졸라 싫어. 난 겨울이 좋은데. 해가 너무 길어. 그럼 점점점 짧아지는 해의 길이를 판별하고 해가 길이가 짧아졌구나. 그럼 이제 아기를 낳아도 되겠네. 그럼 아기가 해가 짧아졌을 때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1조 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게 식물 같은 경우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지금 니네 요새 딸기가 언제 나와? 딸기가 어느 계절 과일인지 아니 니네들? 딸기 언제 먹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신기하지? 딸기 원래 봄철 계절 과일이에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딸기 겨울에 나는 거 아니에요? 이래요. 말도 안 돼. 딸기는 봄에 나는 과일입니다.
그럼 왜 요즘 학생들은 겨울에 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원래 수학철보다 다른 수학철의 과일을 팔면 희귀성이 있어서 비싸요. 그래서 사람들이 봄철에 먹는 과일을 겨울에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너도 비싸게 팔아? 나도 비싸게 팔아. 그래서 계속 비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미리 딸기를 그래서 비싼 값으로 팔려. 원래 딸기는 봄철 과일이에요. 왜 그런 거야? 이 일조 시간을 조절하면 식물의 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피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낮의 길이가 길어. 그러면 꽃이 핀대. 낮의 길이가 길 때 꽃이 핀대요. 여름철에 꽃 피는 게. 됐어요? 그럼 나는 겨울에 이 꽃을 팔고 싶어. 그럼 겨울에다 심어 놓으면 낮의 길이가 길지 않으니까 꽃이 절대로 안 피겠지. 그래서 얘를 겨울에 이 낮의 길이가 길 때 피는 꽃을 심어요. 그래 놓고 여기다가 불을 계속 비춰주는 거야, 전구.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 빛이 도달해서 아, 계속 낮이네, 계속 낮이네 이렇게 여겨요. 그럼 얘가 꽃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얘를 잘라다가 겨울에 파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빛의 양을 조절해서 일조 시간을 조절해서 생물체를 자라는 시기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들이 된 겁니다. 신기하지? 그거 외우셔야 돼요. 나는 안 외울 거야. 일조 시간이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얘는 누구냐? 일조 시간은 낮의 길이거든요. 거기 외우세요. 꾀꼬리와 종달새. 들어는 봤니? 꾀꼬리. 종달새. 내가 알게 뭐야. 꾀꼬리를 본 적도 없고 종달새가 뭔지도 모르는데 알게 뭐야. 그런데 얘가 언제 번식하는지를 외우셔야 돼요. 꾀꼬리와 종달새는 봄에 번식합니다. 송어 먹어봤니? 송어는 먹어봤니? 노루는 먹어봤니? 나는 안 해볼 거야. 난 시험 안 볼 거니까요. 얘네들은 말이야. 가을에, 니네들 가을이라고 써있나요? 네, 가을이라고 써있습니다. 가을에 번식합니다. 꾀꼬리와 종달새는 왜 봄에 번식해? 낮의 길이가 길 때 번식을 하는 거고요. 얘는 왜 가을에 번식해? 낮의 길이가 짧아졌을 때 번식을 합니다. 외울 거야? 꾀꼬리 종달새? 근데 뭐 안 외우면 틀리면 돼요. 니네들이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꾀꼬리 종달새 낮의 길이가 길어진 봄에 번식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꾀꼬리, 종달새, 송어, 노루 낮의 길이에 따라서 번식하는 계절이 다르네. 아, 이건 생물과 무엇과의 관계, 빛과의 관계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는 너 나중에는 이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지만 학교에서 이 얘들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꼴은 학교예요. 그래서 이 얘들이 도대체 환경과 생물의 이 환경이 무엇인지를 맞추는 게 시험 문제가 돼야 된다. 됐어요? 그래서 요걸 보고 아, 얘는 봄에 번식, 얘는 가을에 번식. 아, 이거 빛의 영향을 받은 거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됐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빛이 제일 많아. 한 번만 더. 여기 니네 책에 얘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빛의 세계요.
요거는 별표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요 녀석은 하세요. 빛의 세기에 따라서 이파리의 구조가 달라요. 나뭇잎의 구조가 다릅니다. 이 잎의 구조가 다른 애를 둘로 나누면 하나를 양지식물이고 하나를 음지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한국말이 어렵습니다. 양지식물이 뭐냐면 빛의 세기가 강해야 잘 자라요. 강해도 한국말입니다. 빛의 소리가 강하면 잘 자라요. 그럼 약하면 자라긴 자라는데 잘 못 자라. 그럼 음지식물은 뭐냐면 음지에서 잘 자라는 애거든요. 빛의 세기가 강하면 죽어요. 강해도 잘 자라. 그럼 강해도 잘 자라, 약해도 잘 자라. 이런 뜻이고요. 얘는 강하면 죽어요. 약한 데서만 사는 거죠. 그럼 또 한번 해볼까요? 식물이 있었는데 양지식물인데 빛의 세기가 졸라 강한 데서 살겠지. 그죠? 빛의 세기가 세면 광합성을 아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뭇 이파리를 이렇게 옆면을 따면 표피가 이렇게 생겼어요. 표피예요. 그 밑에 이렇게 생긴 울타리 조직이 있습니다. 울타리 조직. 그리고 이 밑에 세포가 듬성듬성 있어요. 니네들 책에는 뭐라고 나오지? 듬성듬성? 아니, 책 안 나오네. 아무튼 그렇게 있고요. 이 위쪽에 여기에 또 표피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생긴 애 구멍이 있죠. 요 구멍. 됐나요? 구멍을 기공이라고 합니다. 양옆의 세포를 공변세포용 이런 단어도 써요. 들어는 봤니? 공변세포. 이 식물에 엽록체가 어디 들어있냐면 표피에는 엽록체가 없습니다. 울타리 조직에 엽록체가 졸라 많아요. 그리고 해변 조직에 엽록체가 조금밖에 없고요. 인맥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물관, 체관이 지나가는 길이 있고요. 기본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먹어요. 그래서 표피에는 엽록체가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울타리 조직에만 엽록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변 조직에도 엽록체는 있거든요. 표피에만 엽록체 없어요. 왜? 빛이 쪼여지면 말이야. 표피에도 엽록체가 있으면 얘도 빛을 흡수해 먹지, 그치? 광합성은 울타리 조직에서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빛을 모두 다 울타리 조직으로 보내는 게 낫겠지, 그치? 여기에 잡다한 게 들어있으면 맞고 반사되는 빛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빛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식물학자들도 많습니다. 광합성은 울타리 조직이 합니다. 그럼 빛의 세기가 졸라 세면 말이야. 울타리 조직을 졸라 두껍게 만들어서 광합성을 매우 활발하게 하면 되죠.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울타리 조직에서 광합성을 하는구나. 그러면 햇빛이 강한 데서 사는 식물은 광합성을 졸라 잘하게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들면 되겠구나. 됐나요? 한 번만 더요. 그러면 음지식물은 어떻게 돼? 음지식물은 빛의 양이 적은 데서 살거든요. 빛의 양이 적어요. 빛이 오는 거야. 뭐 친하게 안 오고. 그럼 식물이 살아가려면 말이야. 적어도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빛의 양이 내가 원하는 양보다 적어. 그럼 어떻게 해? 이파리를 졸라 넓게 만들어. 그래서
자기 몸으로 떨어지는 빛이 적지만 넓은 곳으로 받아들여 흡수하는 거죠. 이렇게 진화합니다. 그래서 잎의 면적이 넓어, 졸라 넓어. 그러면 음지식물이에요. 이거 틀려온 사람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잎의 두께는요, 얘가 두꺼워요. 얘는 얇아요. 잎의 표면적은요, 얘는 두껍고요, 면적이 좁아요. 그래서 나뭇잎의 사이즈가 매우 작습니다. 나뭇잎의 사이즈가 졸라 크면 이거 음지식물입니다. 니네 토토로 봤어요? 너무 옛날 건가? 얘네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죠. 이웃집 토토로를 보면 토토로가 비 오는 날 우산 대신에 나뭇잎을 쓰고 다니는 거죠. 이따만해요. 그죠? 비를 막아야 되니까. 뭐겠니? 이해됐어요? 그런 걸 보고 야, 음지식물이야 이런 걸 맞추면 친구가 없어지지. 그래서 양지식물, 음지식물은 이렇게 좀 나눠줍니다. 물타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꺼워. 빛의 양이 적은 데서 살아야 되니까 빛을 넓은 면적으로 흡수해야 돼요. 빛의 양이, 잎의 면적이 넓어요. 이렇게 알아두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도 양지식물, 음지식물이 나오면 이거 빛의 세기 때문에 식물체의 몸의 구조가 변한 거구나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생물체 진짜 대단하죠. 이게 진화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지만 간단하게 이렇게만. 이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셔봅시다. 두 번째. 얘는 온도와 생명. 온도와 생명. 자, 온도. 생물이 온도에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니? 가장 대표적인 게 북극에 사는 애와 사막에 사는 애. 그 중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우를 예를 듭니다. 북극여우와 사막여우. 그럼 제목을 보고 야, 북극여우와 사막여우는 왜 몸의 형태가 달라? 생물이 온도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 됐지. 북극여우 어떻게 생겼냐면요. 왜 생겼어요? 이게 생겼어요. 북극여우예요. 여우야. 여우야. 대리 북극여우예요. 사막여우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 있어? 사막여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리 사막여우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은 여우예요. 근데 몸이 왜 이렇게 달라? 북극에 사니까 사막에 사니까. 왜? 사는 지역의 온도에 따라서 몸의 형태가 바뀌는 거죠. 그게 온도에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얘는 동글동글. 간단하게. 북극여우는 몸이 동글동글. 사막여우는 몸이 삐죽삐죽. 이걸 생물학 용어로 바꾸면 뭐라고 쓰는 거냐면 사막여우가 크겠니? 북극여우가 크겠니? 북극여우는 강아지만 해요. 개만 해요. 고양이만 해요. 근데 사막여우는 요만해요. 되게 조그맣다. 그래서 북극에 사는 애가 덩치가 커요. 온도가 낮은 지역에 사는 애가 덩치가 커요.
생물학적 용어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야 여기. 요런 애를 뭐라고 하냐면 몸의 말단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돼요. 온도가 낮은 지역에 사는 생물은 대체적으로 몸집이 큽니다. 그리고 몸의 말단부가 작아요. 몸의 말단부가 작습니다. 크죠? 그래야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고요. 에너지를 많이 버릴 수 있죠. 몸의 말단부로 에너지를 방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운 지역에 가서 살면 몸의 말단부가 작아집니다. 커집니다. 그래서 몸이 삐죽삐죽 씁니다. 사막여우처럼 변하겠죠. 추운 지역에 살면 동글동글해져요. 여러분 동물도 무슨 니네 반달곰이나 불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불곰 같은 경우에는 머리 사이즈가 이만해요. 몸통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어나면 몸통, 다리, 팔 이렇게 생겼죠. 일어나서 그런데요. 니네 북극곰 본 적 있어? 북극곰은요. 몸통에 비해서 머리가 작아요. 그 몸통은 왜 이렇게 커? 몸에 지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온몸에 두르고 있어서 사이즈도 커지고 말단부를 작게 만들어야 체온을 버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체온 유지용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북극곰을 총으로 쏘면 북극곰은 안 죽습니다. 이만큼 지방이 있어서 총을 쏘면 총알이 이렇게 가다 지방에 멈춰요. 그래서 북극곰은 그럼 왜 하얀색일까요? 신기하지. 똑같은 곰인데 다 자연계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런 거 되게 신기해요. 온도에 영향을 받는 거 되게 신기합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물과 생물. 얘는 뭐 별다른 게 없어요. 예를 들면 비늘이 있는 생물, 파충류 이런 애들은 겉에 비늘이 덮여있죠. 비늘이라고 쓰기에도 좀 그런데 최근에는 막 비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게 둘러싸여 있는 건 물의 증발을 막는 겁니다. 원래 물속에 사는 생명체였는데 물 밖으로 올라왔죠. 지구상에서 최초로 물 밖에 올라와서 살고 있는 동물은 폐어라는 물고기입니다. 화석으로도 발견됐고요. 폐어라는 물고기가 지구상에서 최초로 지느러미로 이렇게 기어 올라온 육상생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육지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조상이 폐어거든요. 나도 폐를 갖고 있죠. 폐어가 폐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바닷속에서 올라온 그 폐어 때문에 생겨난 생명체들이에요. 그럼 인간들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이 바다에서 살 때는 물에 대한 내용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온통 다 물이었으니까. 육지로 올라오고 났더니 내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죽거든요. 말라 죽잖아요. 그래서 동물체마다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화를 합니다. 파충류나 포유류는 껍데기를 만드는 거죠. 단단한 비늘을 만들어서 보호하는 거예요. 인간은 껍데기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몸 안에다 물을 많이 저장하게 하는 거죠. 계속 섭취해라 이러면서. 그래서 계속 먹게 하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도 그렇죠. 조류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먹으면 몸이 무거워져서 날 수 없어요. 그래서 배설할 때 물을 다 버려요. 니네 새가 은하 싸면 액체로 싸지. 새는 거의 대부분 다 은하를 액체로 쌉니다. 그래서 몸에 물이 거의 없게 만드는 상태가 돼야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깃털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낸 거지. 생물들은 그렇게 물에 대한 내용도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마, 악어, 개구리 종은 다 다른데 왜 물의 영향을 받아서 물에서도 숨을 쉬어야 되니까 눈과 콧구멍의 높이를 갖게 진화한 거죠. 적응하고 진화하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사막에 사는 생명체는 쉬아 싸면 돼, 안 돼? 쉬아 많이 싸면 물이 없어지죠. 죽습니다. 그래서 쉬아의 양이 적습니다. 매우 적어요. 노폐물은 많은데 쉬를 적게 싸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싸? 노폐물을 잔뜩 여기다가 집어넣은 쉬를 조금만 싸는 거죠. 그래서 농도가 매우 진한. 우리처럼 막 가서 막 이렇게 싸지 않고요. 찔끔 싸는데 졸라 그 안에 노폐물을 농축시켜서 요만큼 싸야 됩니다. 고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건 물 때문에 생명체의 몸의 구조가 바뀐 것 중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 선인장이죠. 선인장. 선인장은 잎을 가시로 만든 생명체입니다. 그냥 안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잎이 있고요. 줄기거든요. 자, 생각 한번 해본 적 있나요? 나무에 초록색 부분이 어디야? 잎이야, 줄기야? 여기가 초록색이죠. 그럼 엽록체는 잎에 있다는 얘기야? 줄기에 있다는 얘기야? 잎에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엽록체가 여기 있어요. 그럼 광합성은 잎에서 하는 거야? 줄기에서 하는 거야? 잎에서 해요. 아무도 안 궁금해, 이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선인장 본 적 있니? 본 적 있어요? 가시가 초록색이에요? 몸뚱아리가 초록색이에요? 몸뚱아리가 초록색이지. 줄기예요, 몸뚱아리가. 이게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잎을 오므려서 뾰족하게 만든 거야. 그게 가시가 된 거죠. 얘는 줄기에서 광합성하고요. 얘는 잎에서 광합성합니다. 잎의 기능을 없앤 거지. 왜 그래야만 하는 것이냐? 아무 궁금하지가 않아. 재미가 없어. 그래서 궁금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건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선인장은 말이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말라 죽을 거야, 굶어 죽을 거야. 야, 니네 같으면 말라 죽을래, 굶어 죽을래? 햇빛이 졸라 뜨거워. 여기서 살아야 돼. 햇빛이 졸라 강한데 여기서 살아야 돼. 그런데 물은 매우 적어. 되니? 잘 보세요. 니네들이 식물이라면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냐? 거의 대부분의 식물들은 물이 없고 햇빛이 너무 강하면 그냥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선인장은 죽기 싫었던 거야.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물을 바깥으로 버리면 안 되지. 물을 버리는 기관을 잎 뒷면에 있는 기공이라고 하거든요. 기공을 닫아요. 기공을 닫아버리면 광합성할 때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먹지 못합니다. 그럼
이산화탄소를 먹지 못해서 광합성을 못할 거야? 물이 빠져나가서 말라 죽을 거야? 얘는 그 두 가지 중에 물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기공을 다 없앴어. 그 이파리를 다 없애는 거야.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파리를 다 접어서 가시로 만든 거야. 가시. 그래서 몸을 점점점 줄기를 뚱뚱하게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물을 보관하는 거야. 그래서 겉에 있는 초록색 껍데기를 까면 속에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끈적이는 애가 나오는 거지. 그 안에 물이 잔뜩 들어있으니까. 그걸 먹죠. 먹어봤어? 알로에요. 알로에 주스 안 먹어봤어? 거기 안에 들어있는 알갱이 안 먹어봤어? 그게 알로에 알갱이야. 선인장 속에 들어있는 수분 보관 창고예요. 그래서 그걸 얼굴에다 쳐다보면 보습에 좋아요 이러는 거잖아요. 생명체가 이따위로 진화한단 말이죠. 뭐에 영향을 받았다고? 물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나오면 빛, 얘 빛의 파장. 나오면 온도, 나오면 물, 이렇게 얘들을 알아두는 게 얘네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71페이지 아래쪽 볼까요? 예제 2번.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한 식물에서도 강한 빛을 받는 잎은 약한 빛을 받는 잎보다 두껍다. 양지 식물이 음지 식물보다 잎의 사이즈가 두껍다. 됐나요? 그럼 얘는 내가 지금 설명한 얘들 중에 빛, 온도, 물 어떤 거야? 빛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걸 찾는 게 시험 문제인 거예요. 수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개구리는 겨울이 되면 땅속에서 겨울잠을 잔다. 찾으세요. 빛이 짧아져서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겠니? 온도가 추워져서 자겠니? 물이 얼어서 물의 양이 적으니까 겨울잠을 자겠니? 추우니까 자는 거지. 그치? 됐어요? 그럼 얘는 온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얘를 보고 얘네들이 이런 걸 써야 돼. 새 알은 단단한 껍질로 쌓여있다. 왜요? 니네 새 알이 왜 껍질로 쌓여있는지 알아? 달걀이 왜 단단한 껍질로 쌓여있는지 아니? 얘를 한번 들어볼까요? 니네 일본 이런 데 가서 초밥집 이런 데 가서 연어알 먹어본 적 있어요? 연어알 먹어봤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란 거? 딱딱해? 안 딱딱해요. 그래서 밥에다 올려놓고 그냥 막 씹어 먹죠. 캐비어 이런 거 그냥 먹잖아요. 명란젓 이런 거 까서 먹어 이렇게. 명란젓에 이거 왜 까서 야 미친놈이지. 그냥 먹잖아요. 왜요? 겉에 딱딱한 껍데기가 없으니까요. 되니? 그런데 왜 새는 딱딱한 껍데기를 가진 알을 낳는 거냐? 알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요. 됐나요? 그래서 수분을 증발을 막게 하기 위해서 단단한 껍데기로 쌓여있는 겁니다. 육상에다 알을 낳는 생명체들은 단단하게 껍데기가 쌓여있습니다. 니네 개구리 알 본 적 있니? 개구리가 알 낳은 알 본 적 있어요? 물렁하겠니? 딱딱하겠니? 물렁물렁해요. 왜요? 물속에다 낳는 거예요. 됐어? 거북이가 알 낳는 거 본 적 있어? 거북이는 바다에서 살잖아? 근데 알은 딱딱해요. 왜요? 육지에다 낳으니까. 그치? 그럼 악어 알은 딱딱하겠니? 물렁하겠니?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돼요. 악어 물속에다 알라? 물 밖에다 알라? 파충류는 물 밖에다 놨습니다. 공룡이 물 밖에다 놨죠. 그래서 알 바깥에 있는 거죠. 수분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평지에 사는 사람보다 혈액 속 적혈구수가 많다. 평지에 사는 사람은 산소가 많고요.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산소가 적으니까 산소를 많이 흡수해 먹게 하기 위해서 적혈구가 많은 거죠. 그럼 얘는 공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 이렇게 써도 되는데 비생물적 요인은 공기에 가까운 거죠. 넘겨볼까요?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냐면 5번처럼 출제돼요.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업과 니은이 방향성이 정해져 있죠. 그죠? 기업과 니은의 방향성을 어떻게 맞추는 거냐면 밑에처럼 맞춰요. 기업 한번 볼까요? 개체군 A, B, C는 모두 같은 종이다. 아니에요. 개체군 이렇게 쓰고 여기에다 쓰는 한 종이다. 한 종. 같은 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개체군 A, 개체군 B, 개체군 C 얘가 한 종이고요. 얘가 한 종이고요. 얘가 한 종인 거예요. 보나요? 개체군이란 말 자체가 한 종이에요. 얘가 개면 얘는 고양이면 얘는 사자 이렇게 쓰는 거죠. A, B, C는 같은 종이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생긴 개체군 A, B, C를 다 합치면 뭐라 그래? 개체군들의 집단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군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은 X. 식물은 빛이 비치는 쪽을 향해서 굽어 자란다 이렇게 써있고요. 지렁이가 땅속을 뚫고 다녀 토양의 통기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화살표 볼 수 있겠니? 식물은 빛이 비치는 쪽으로 휘어 자란대요. 그쵸? 이해됐어? 또는 지렁이가 있었는데 이 지렁이가 땅의 토양의 통기성을 증가시켜준대. 그래서 그럼 얘요. 빛이 비추면 휘어자라죠. 이해돼서? 빛이 비추면 휘어자라요. 되니? 그럼 빛이라는 비생물이 식물이라는 생물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 맞지? 그래서 화살표를 빛에서 생물 쪽으로 화살표를 치는 겁니다. 그럼 밑에 거는요. 지렁이는 돌아다니면서 땅속의 통기성을 높여줘. 지렁이 안 돌아다니면 통기성이 안 높아진다는 얘기지. 그럼 왜 통기성이 높아지는 건? 지렁이 때문인 거죠. 지렁이가 얘를 해주는 거니까. 얘는 반대로 화살표죠. 생물이 비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됩니다. 니은 디귿이 동그라미가 되겠죠. 이해돼요? 자, 6번도 한번 볼까요? 그림 가와라는 하나의 식물에서 강한 빛을 받는 잎과 약한 빛을 받는 잎을 순서 없이 나눠갑니다.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두껍니? 가가 더 두껍죠. 그죠? 그러면 가를 뭐라고 쓰는 거야? 양지식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가 얇죠. 얇으면 음지식물 이렇게 씁니다. 그럼 전체 잎의 면적은 누가 크다고? 음지식물이 크다고, 넓다고. 아래쪽에 보시면 북극여우와 사막여우 있어요. 몸이 다르지. 근데 얘네들은 똑같은 여우입니다. 그럼 질문, 얘네들의 몸의 사이즈가 왜, 형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온도 때문에. 거기 써있어요. 몸의 부피분의 표면적은 가와나 누가 크니 뭐 이렇게 써있고요. 몸의 말단부가 커서, 몸의 말단부가 커서 누가 됐나요? 이런 게 시험 문장이란 말이죠. 몸의 말단부 이런 단어가 시험용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말단부라는 단어를 시험에 적어주는 겁니다. 75페이지 2번 한번 볼까요? A, B, C 순서대로 쓸 수 있어요. 보세요. 못 외우면 틀리는 거예요. 됐니?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어려운 거냐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외우셔야 된다. 생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됐니? A는 녹조류고요. B는 갈조류고 C는 홍조류에 이걸 못 쓰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거 하나 해줄까? 니은 보세요. 니은. 긴 우뭇가사리는 청색광을 이용한. 야, 긴 우뭇가사리가 누군데? 못 외우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은 미친 듯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저는 과학을 못하겠어요. 게으른 거예요. 암기도 못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암기도 싫고 이해하기도 싫대. 그럼 못해요, 과학. 간단하게 적어주면 끄덕끄덕 하면서 지나가겠죠. 그럼 빛의 파장, 파장, 색깔 파장. 이런 걸 어떻게 푸냐? 못 푼단 말이에요. 순서도 중요하고 얘들도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야, 김은 빨간색이야, 다시만 갈색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이유는 모든 애들이 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파트를 할 때는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출판 줄게요. 잠깐 쉴까요?